자,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에 들어와 살던 외국인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제보 사연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쯤 삼촌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업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셨어요.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삼촌은 부산에서 어업을 하고 계셨어요. 5월에서 6월이 꽁치가 제값을 받는 철이라 꽁치잡이 배들이 한창 바쁠 때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초쯤 꽁치 어업을 하다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화창한 초여름 날씨였고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북태평양에서 꽁치 여행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한번 나가면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돌아오는데 꽁치 어류 특성상 그물에서 올라오면 고등어처럼 금방 죽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채로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신선도를 위해 짧은 어획을 한다고 하셨어요. 꽁치잡이는 그물을 걷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고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정말 힘들어서 한국 사람보다 주로 외국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필리핀 쪽이나 인도네시아 외국인인데 일당도 저렴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삼촌은 한국 선원 4명과 외국 선원 6명을 태우고 꽁치배를 타게 됐죠.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겠지만 꽁치잡이도 나름 직책이란 게 있었는데 선장과 조타수 그리고 작업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장은 최고 책임자이고 조타수는 선장 부재 시 선장 역할을 대신 한다고 했죠. 작업반장은 일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원인데 반장의 역량에 따라 어획량이 결정이 될 정도로 이 바닥에서 날고 기는 사람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삼촌은 작업반장과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반장 소개로 그 배를 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기 하루 전날 삼촌과 반장 형님은 술을 한잔 했다던데 반장 형님이 말씀하시길 동생아 고생 안 시킬 테니까 희야 믿고 같이 가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피하는 게 꽁치잡이인데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배에 타게 됐죠.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반장 형님이 작업 지시를 내렸답니다. 상자마다 노끈을 연결하는 일인데 꽁치를 담은 상자를 쉽게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였죠. 노끈 작업은 쉬운 편이라서 한국인 선원들이 하게 됐고 힘든 그물 작업 준비는 외국인 선원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불만이 있는 듯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반장 형님은 군기가 빠졌다며 머리를 쥐어박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농담식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국내 선원들은 작업 준비를 끝내고 쪽잠을 자기 위해 배 모서리 쪽 임시 천막을 설치해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어종을 잡는 어선이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던데 대체적으로 꽁치잡이는 빠르게 어획하고 들어오는 편이라 일반 어선이 많았다고 해요. 천막 안에서 삼촌은 잠이 들었고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선장님이 삼촌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그리고 선장실에 들어가 소름 돋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김씨, 이 반장 어디 간 줄 아나? 10분 전부터 안 보이는데 느낌이 안 좋네. 선장님은 작업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반장 형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느낌이 이상해서 향해를 멈추고 해경을 불렀다고 하셨어요. 좁은 배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사망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삼촌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삼촌은 나머지 국내 선원들을 데리고 선장실로 들어왔고 문을 잠그고 해경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해경이 도착했고 선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선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결국 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시간 전쯤 배가 출발하고 나서 그물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외국인 선원 한 명이 작업 반장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했죠. 그 이유가
한국인은 편한 작업을 시키면서 본인들은 힘든 것만 시킨다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장 형님이 다가와서 머리를 쥐어 박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문화 정서상 머리를 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반장 형님이 장난식으로 머리를 때리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배 안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혈흔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고 결국 외국인 선원 중 한 명에게 자백을 받았다고 했죠. 삼촌이 배 한쪽 편에 천막을 치고 국내 선원들과 쪽잠을 자고 있을 때 반장 형님은 천막 밖에서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배 난간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인 사이 흉기에 가격을 당했고 반장 형님은 바다에 던져졌던 거죠. 범인은 모든 범행을 혼자서 했다고 자백을 했다던데 삼촌이 볼 때는 분명 공범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어요. 좁은 배 안에서 흉기로 가격하고 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해경도 그 부분을 의심했던 상황이라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으로 갈아타고 삼촌과 국내 선원들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잡 미묘한 감정 때문에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형님인데 그렇게 처참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삼촌은 오래전 이야기라 덤덤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일이 떠오르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물론 삼촌도 그 일을 잊을 수 없겠지만 저도 삼촌이 겪으신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친동생이 직접 겪은 일이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7년, 6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희 본가는 충북 음성군인데 그 당시 동생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남매 중 막내였던 동생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혼자 사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병이 생겨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를 비롯하여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소원 하나가 있었죠. 그건 막내 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건데 3남매 중 막내라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동생이 도시 생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시골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농사만 짓고 살았던 동생이라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었겠죠. 그러다 동생은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좋은 여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국제결혼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죠. 저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국가들의 여성들이 있었고 나라마다 금액 차이가 컸다고 했죠. 동생은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총 비용이 1,100만 원 정도라고 했답니다. 항공료와 호텔비, 그리고 한국어 교육 비용 등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동생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여성들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있는 등기 우편이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제가 보내드린 프로필 보시면 여자분들이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보낸 거고요. 저와 같이 베트남 가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했는데 5명의 여성들 중 유독 한 사람이 외적으로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3주 뒤 동생은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베트남에 도착해 며칠간 체류하면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어리게 생기기도 하고 사진과 많이 달라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40대인데
상대 여성들은 20대 초반이라 뭔가 죄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동생이 프로필을 보고 외적으로 끌렸다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게 됐고 다른 여성과 다르게 이상하게 느낌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 여자다 생각이 들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다고 했죠. 결혼 상대를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국제결혼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여성분 가족도 만나고 서로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베트남 현지에서 혼례를 치르고 귀국하는 일정이었죠. 물론 그 여자와 같이 귀국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 반년 정도 기다려야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 그 여자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워 6개월 후에 만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결국 동생은 베트남에서 혼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반년이 지나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날은 동생과 함께 마중을 나갔었는데 여자분 이름은 타오라고 했고 동생 말대로 외모는 참해 보였죠. 저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재수씨라고 부를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말이 없는 걸 보니 내성적인 듯 보였습니다. 동생 성격은 활발한 편이었는데 서로 잘 맞춰 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동생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시골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가 재수씨를 보여드렸죠. 편찮으신 와중에도 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아직까지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동생에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재수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동생은 시골이 편하다고 농사나 짓고 산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그렇다 쳐도 재수씨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서 그것도 시골 외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3개월 정도가 지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바빠? 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더군요. 그게 타오가 이상해. 동생이 하는 말은 재수씨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 틈틈이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씨는 하루가 다르게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지냈고 어느 날은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밖으로 나가 아침이 돼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고 했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병원은 가봤지만 딱히 원인은 없었고 나중에 이유를 듣게 됐는데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시골에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서 동생은 밭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재수씨가 알겠다고 해서 같이 농사일을 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해결이 된 듯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재수씨는 본인이 일한 만큼 일당을 달라고 했고 동생 입장은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결혼한 사이에는 같이 벌어 쓰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동생은 재수씨에게 일당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고 합니다. 야,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전화했냐? 그러니까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간만 때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집에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남동생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새로 사줘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동생아, 재수씨가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동생에게 물었어요. 동생아, 2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 없냐?
동생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큰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났을 때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재수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밭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거부했다고 했죠. 말도 없이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화가 났지만 싸우는 것도 힘들어서 참고 넘겼고 그날도 저녁 늦게야 들어올 줄 알았던 재수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 재수씨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안 구석을 뒤졌는데 안방 서랍에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재수씨가 쓴 편지인데 본인은 베트남에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더 이상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동생은 너무 당황스러워 국제결혼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본인들이 작정하고 숨기면 알 방법이 없다고 도움 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집으로 들어와 아내가 썼던 가계부를 보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국적 취득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알고 보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생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계부 뒷면에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종이 뒷면에는 베트남 언어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동생은 아는 지인을 통해 베트남 교환학생을 찾아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저씨, 혹시 중국 여행 가기로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단어들은 콩팥과 각막, 그리고 힘줄이었고 옆에 적힌 숫자는 액수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밑에 중국 여행 작업, 그렇게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수씨가 집을 나가기 전 중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졸랐다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동생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현재도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분들도 있겠지만 국적 취득 또는 다른 범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들남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울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호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세님이 중고 거래를 하시다가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전 사연들도 그렇고 중고 거래를 하실 때는 정말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세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울산에서 경험했던 정말 무서운 경험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섬뜩한 일이었고, 현재는 정말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신분이었죠. 일단 제 성격은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꼭 사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사치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물건만 구매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저는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상 편집용은 어느 정도 사양이 따라줘야 해서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건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고민하다 새 것 같은 중고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카페를 검색하다 말 그대로 A급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죠. 제품 설명란을 보니 구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쓰다 판매하는 제품이고 제품 포장 박스까지 그대로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거기다 가격은 40%나 감가되어 있더라고요. 와, 뭐지?
이 가격에 이걸 판다고?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미끼용 상품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직거래 말고 택배 거래를 유도해서 일명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먹튀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사실상 주관적인 생각이라 일단 연락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상대방은 젊은 목소리의 여성이었는데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은 무조건 직거래를 해야지 뒤탈이 없다며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판매자와 연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직거래를 제안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와 약속을 잡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저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판매자 위치는 울주군이었는데 제가 직접 울주군까지 가는 대신 노트북 값을 조금 빼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시간은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약속 장소는 24시 편의점이었고 3시 정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던 겁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버스 배차 시간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나왔던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 편의점 커피를 사고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됐음에도 판매자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위치가 도로 주변이라 차들만 지나다니는 모습이었고 3시가 넘었음에도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 뭐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 어쩐지 싸게 판다고 하더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판매자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다쳐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 근처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울먹거리는 목소리였고 현재 위치와 멀지 않은 거리라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1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만약 판매자가 올린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꼭 구매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대략 5분쯤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죠. 주변을 살펴보니 원룸 건물이 나란히 붙어있는 정말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좀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됐죠. 판매자는 원룸 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데 집으로 와서 직접 물건을 받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까지 찾아가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203호 호출을 눌렀더니 공동 현관문이 열렸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문득 이상한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공동 현관문 앞에 있는 우편함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고 심지어 바닥에 수십 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원룸 건물주가 정기적으로 관리 겸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이상할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찍힐 정도로 먼지가 수북했고 좀 이상한 건물이다 생각이 들면서 2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203호 문 앞에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나오더군요. 그때 판매자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안색이 굉장히 어둡고 뭔가 음침해 보이는 기분 나쁜 인상이었습니다. 저 노트북은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물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다리를 보여주면서 심하게 다친 것 같다고 잠깐만 들어와서 노트북을 들고 가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들어가기 싫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판매자는 끝까지 들어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판매자와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누가 봐도 남자가 신을 법한 사이즈의 신발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어가서 노트북만 들고 나올까 고민도 했었지만 집요하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판매자의 행동이 수상할 정도로 의심스러웠죠. 결국 시간만 흘러갔고 슬슬 짜증이 나서 저기요, 거래하기 싫으면 하지 맙시다. 제가 화를 내면서 말을 했더니 판매자는 그제야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방으로 들어간 지 1분, 2분,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살짝 쳐다봤더니 판매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한국어는 아니었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국말 같았는데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 순간 1층 계단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그 당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남자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깐콱, 깐콱.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원룸 건물 4층까지 뛰어 올라갔고 다행히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옥상 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시끄럽게 굴더니 이내 포기한 듯 조용해졌고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야 저는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저의 진술대로 203호를 방문했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가구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이곳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는 수많은 노끈들이 보였죠. 그리고 좀 전에 신발장에서 봤던 남자 신발은 보이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숨어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여기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저는 중고물품 거래 때문에 들렸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에 외부 사람들이 출입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몇 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원룸 건물은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 세입자들이 살지 않는, 즉 빈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건물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편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경찰 조사는 없었지만 만약 아무 의심 없이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분명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유인한 뒤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의심하자 밖에 있던 누군가를 불러 저를 잡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 깐콱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 중국어로 빨리라는 뜻이었죠.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지만 정말 아찔했던 사건이었고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봤지 제가 경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층으로 도망갔을 때 만약 옥상문이 잠겨져 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가끔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까지 꾸곤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고 하루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직접 겪었던 사건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충북 소태면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계장을 운영하신 지는 꽤 되셨고 양계장 부근에 컨테이너 집을 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시죠. 큰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양계장 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5년 전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큰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됐죠. 친구 녀석이 양계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매번 말을 했고 저도 오랜만에 큰아버지 얼굴도 뵐 겸 찾아갔던 겁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이 좀 더 걸려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는데 짐을 풀자마자 친구는 양계장 구경을 하고 싶다고 보채더라고요. 야, 여기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그냥 들어가다 큰일 난다. 사실 양계장은 일반인에게 접근 금지 구역인데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이었죠. 특히 조류 독감이 유행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와 함께 양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양계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능숙하게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닭들이 알을 낳으면 벨트로 알이 굴러가고 그 벨트를 타고 특란과 소란 등 무게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일을 너무 잘해서 한참 보고 있었더니 그 남자는 저와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남자를 보게 됐죠. 큰아버지가 직원을 구했다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고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이었어요.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죠. 한 달 전쯤 큰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 근처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 계란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큰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봤더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죠. 옷차림을 보니 길에서 잠을 잔 듯 흙이 묻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게 보여 컨테이너 방을 하나 내어줬고 며칠이 지나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큰아버지는 양계장 청소를 시켜봤더니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닭이 500마리 정도 있는 작은 곳인데 500마리 안쪽으로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서 직원이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혼자서 적적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외국인 남자가 안쓰럽게 보여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큰아버지가 혼자 지내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남자에게 큰아버지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와 친구는 하룻밤을 묵고 나서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정말 섬뜩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큰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내려갔는데 같이 일하던 외국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큰아버지와 병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을 챙긴 뒤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큰아버지와 외국인 남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 남자에게 마지막 점검을 부탁했답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 외국인 남자는 숙소로 돌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차 큰아버지는 양계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정을 하지 않고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낮과 밤은 기온차가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버지는 외국인 남자를 불러 훈계를 하셨다고 했죠.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 답답한 나머지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큰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발밑 부근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 눈을 뜨셨다고 했죠. 그런데 눈앞에 외국인 남자가 길다란 노끈을 들고 큰아버지 목을 조르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숙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외국인 남자는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심한 타박상과 근육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남자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합니다. 양계장으로 오기 전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는데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고 이유 없이 욕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같이 일하던 작업자를 다치게 하고 곧장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아버지 댁을 발견했고 며칠간 숨어서 양계장을 지켜봤는데 사람도 뜸하고 숨어서 지내기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큰아버지를 살해하고 다시 스리랑카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스스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버지가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면 정말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나 섬뜩하네요. 그 외국인 남자도 말 못할 사연이 많겠지만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행동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큰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돌아온 건 참혹한 배신이었죠. 안 그래도 사람을 그리워하던 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극도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벌써 4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해당 이야기 또한 현실 이야기이며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흥업소 일을 하기 전 경북 구미에 위치하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휴대폰 조립 생산 파트에서 일을 하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승희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고 이 일은 승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OA 자격증 덕분에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급여와 근태 그리고 기장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희가 사무실로 찾아와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승희는 근태는 물론이고 심성까지 착한 동생이었는데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이나 먼저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근속연수로는 선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승희가 조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동생에게 일이 좀 있어서요.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승희에게 자세한 사유는 듣지 못했고 집안에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승희는 출근을 했고 저와 그 당시 사무장이었던 주임님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건네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승희는 매일 허쉬 초콜릿 하나를 사서 저에게 줬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덩달아 먹을 게 있으면 승희에게 주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 주목하세요. 사장님이 했던 말은
기존 거래처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앞으로 엄청 바빠질 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매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저희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말한 새로운 거래처가 휴대폰 부품 제조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그게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데는 법적인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지가 맞질 않아 사장님은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정식 비자가 있는 외노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소개받아 데려온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인지는 했었지만 저 또한 회사에 소속된 일반 직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장 구석진 곳에 컨테이너를 따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루 황산을 분류하여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외노자에게 맡겼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고 아마 제 기억으로 3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사장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데려오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게 외노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사장님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외노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작업 물량이 줄어들자 그제야 최저임금을 주기로 합의한 뒤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외노자 한 명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고민 끝에 작은 내과를 찾아 외노자를 데려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글쎄 천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스크도 없이 황산가루를 취급한 부작용 같아 보였으나 아무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노자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외노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사장님은 외노자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남은 임금을 지불한 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외노자 2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일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됐죠. 그게 외노자 중 한 명이 생산직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바로 승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도대체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회사 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승희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건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지내왔던 거죠. 저는 외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지만 사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다 금전적인 협박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승희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밝았던 승희의 모습이 그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자로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잠도 편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날은 승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제가 알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찾아가 승희와 대화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심지어 제 얼굴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단념을 하고 마지막으로 승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글쎄 승희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그 회사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승희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말을 꺼내더군요. 몇 달 전 승희가 회사에서 무서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외노자 한 명이 병원에 다녀왔을 때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외노자들이 작업하던 컨테이너 뒤에 외부 화장실이 있었는데 승희가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했죠. 참고로 3명의 외노자가 각기 다른 국적이었고 그중 유독 한국말을 잘하는 외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국적은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2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외노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 몸이 아프고 죽을 거라면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꺼냈다는데 승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외노자들이니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내부 화장실 공사 때문에 외부에 임시 방편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 화장실이라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말소리가 잠잠해졌고 승희는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외노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승희는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승희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 하는 수 없이 참고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 추측으로는 외노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타깃의 시작이 승희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승희와 같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유흥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승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만 느껴지더라고요. 승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으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꼭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자 제 꿈이고 마지막으로 승희를 포함한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실제 내용이며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죠. 지금부터 8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좋게 말해서 취업 준비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번 이력서를 넣어봐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로 말하자면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잘 지냈냐? 야, 너 사람 놀리냐? 잘 지내긴. 취직이 안 돼서 미치겠다. 이런 일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얼굴이나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 안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와중에 부모님 눈치도 보일 뿐더러 거기다 돈도 없어서 매번 얻어먹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약속을 피했죠.
그렇게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취직이 되냐? 나 믿고 일주일만 일하러 가자. 어때? 그 말은 전남 해남 쪽에 마늘밭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 중이라 거기서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뭐 해남? 너 뭐 잘못 먹었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너 농산일 해봤냐? 그러니까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던데 그게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라 힘든 농산일은 외국인이 하고 저희는 단순 포장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당을 준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하루 14만 5천 원이면 엄청난 고단가였고 거기다 숙식까지 제공을 해준다니 저도 모르게 구미가 당기더군요.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게 한 가지 흠이었지만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여러 가지 생각 정리도 할 겸 친구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보다 나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막상 일을 하러 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오전 일찍 해남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동안 버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 해남 종합터미널에 다 와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군요. 트럭 안에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열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김민수, 박우찬, 맞지? 아저씨는 마늘밭 주인이라고 했고 일이 바쁘니까 얼른 차에 타라고 했죠. 야, 니들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밭일이나 할 수 있겠어? 아저씨, 저희는 포장 업무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덜컥 화를 냈고 그때 친구를 쳐다봤더니 창문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그제야 친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속은 건 열이 받지만 어차피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략 15분 정도 걸려 옥천면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작업은 한창이었고 아저씨는 마늘밭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키며 말을 하더군요. 너희들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나와. 그리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가방에 잘 넣어두고. 아저씨 말을 듣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쾌쾌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는 지저분한 침구류와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천장에 거미줄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설마 여기서 숙식하는 건 아니겠지?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고 순간 괜히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어라? 아직도 안 갈아입었네. 니들 첫날부터 잔머리 굴리는 거야 뭐야? 처음이라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일은 열흘 안에 못 끝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해. 아저씨의 호통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곧장 마늘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저희를 포함한 일꾼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이 마늘을 캐면 그걸 검은색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가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나 5시쯤 작업이 끝이 나는데 저희는 11시 정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참 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그날은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고 고작 반나절 일을 했을 뿐인데 온몸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각자 댁으로 돌아가셨고 친구와 저는 반나절 만에 컨테이너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오늘 어땠냐? 할만했냐? 말도 마. 죽는 줄 알았다니까. 택배 상하차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 야, 그냥 아저씨한테 말하고 내일 집에 가자.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짐을 꺼내려고 컨테이너 문으로 다가갔더니 아까 보지 못했던 큰 자물쇠 하나가 달려있더군요. 뭐 개인 소지품이 있으니 아저씨가 잠가 놓았나 보다 생각했고 저희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컨테이너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2명이 천천히 걸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전 마늘밭에서 같이 일을 했던 외국인 일꾼들이었죠. 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해서 깜짝 놀랐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대략 요점만 말하자면 사장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돈 벌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보였고 그제야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죠. 일할 만하지? 하다 보면 적응될 거야.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잠은 컨테이너 안에서 자면 돼. 믿기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이곳에서 잠을 자야 했고 뭐 숙소는 그렇다 치고 비록 반나절이지만 반일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일주일 동안 버틸 자신이 없더군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집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저씨는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알아?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아까 저희를 픽업하려고 터미널 앞에 왔을 때 그 틈을 타 외국인 일꾼 한 명이 도망을 갔고 지금까지 일꾼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었죠. 아니 아저씨,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따졌더니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일꾼 2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저희를 끌고 들어갔고 힘이 어찌나 센지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주인 아저씨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더니 그대로 차를 타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6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고 외국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리더군요. 참고로 컨테이너 안에는 전등도 없고 심지어 창문조차 없었는데 그 상황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던 외국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친구와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문 밖을 쳐다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고 친구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나와. 외국인들은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 아저씨는 트럭 근처에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저는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더니 외국인 일꾼 하나가 저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에다 몸을 숨길 곳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잡힐 거라 판단이 들었고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지금 제 친구가 컨테이너에 갇혀 있거든요. 경찰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라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머릿속에는 얼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게 소름 끼치게도 경찰이 아닌 주인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문 밖에는 외국인 일꾼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컨테이너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도왔던 건지 마늘밭 근처에 순찰차 한 대가 보이더군요. 순찰차를 보자마자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의 돌발 행동에 주인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고 주변에 서 있던 외국인들도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 두 분이 차에서 내려 저와 아저씨에게 다가왔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러자 제 말을 믿기 힘들다고 경찰은 주인 아저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손이 딸려서 젊은 애들 알바로 쓰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지 거짓말을 좀 하네요. 아저씨는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저를 보고 친구가 급히 뛰어왔고 그제야 아저씨는 가방을 찾아 건네주더니 그냥 가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순찰차를 타고 터미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경찰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도 좋은 일자리 많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농산일은 힘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분이 했던 말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순찰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몰래 도망을 가더라도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허허벌판에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수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